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군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대서양에서 활약했던 독일 해군 해적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재밌게 이야기를 하자면 해적선 혹은 사략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묘사해보자면 상선 파괴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39년에 대서양과 인도양을 오고 가면서 연합군 상선을 공격했던 독일 해군의 장갑함 그랍슈페가 저희 주인공입니다. 그랍슈페는 독일 해군의 강력한 군함이거든요. 이 배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함과 동시에 대서양, 인도양,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바다를 오고 가면서 연합군 상선들을 마구 공격했습니다. 더러는 이 배들을 납포해서 끌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랍슈페는 독일 해군의 정식 함정이었습니다. 또 영국의 해양 통상에 대한 기습과 통상 파괴, 상선 파괴라는 군사적 작전을 수행했었어요. 하지만 얘가 했던 그 내용을 쉽게 보자면은 그냥 해적질을 했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은 16세기의 해적들 쫓을 때나 20세기 2차 세계대전에서 그랍슈페를 쫓을 때나 거의 비슷한 추격전을 수행했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저희가 그래요. 해적선이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그랍슈페는 그런 해적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오늘날 해적하면은 저희들은 소말리아 해적들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얘네는 조그만한 어선에 열댓 명 되는 그냥 동네 깡패들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말리아 해적입니다. 그래서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하면은 충분히 얘네를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희 이야기에 나올 장갑함 그랍슈페는 무려 1100명이 넘는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던 강력한 군함입니다. 이제 그 위협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또 저희가 해적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캐리비안의 해적 또는 후크 같은 영화에 나오는 해적선입니다. 실제로 1600년대 말 1700년대 초 반짝했던 대적 시대의 해적선을 모티브로 해서 이 영화들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해적하면은 저희들이 의뢰 생각하는 대포로 중무장한 범선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장갑함 그랍슈페를 떠올릴 때 이런 해적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 독일, 영국, 프랑스가 갖고 있던 그 어떤 순양함보다 강력했던 것이 바로 그랍슈페거든요. 길이만 해도 186m에 크고 작은 대포가 배 위에 20문 넘게 탑재되어 있던 강력한 현대식 군함이었습니다. 그 무게만 해도 13,000톤이 넘었으니까 대항해 시대 해적들이 타고 다니던 나무로 만든 범선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해적선입니다. 자, 이런 해적선이 바다를 누비면서 영국으로 가는 상선을 마구 공격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상 파괴 작전이라고 불렀었는데요. 당시 영국 해군부 장관으로 있던 윈스턴 처칠은 어떻게든 저놈의 배를 잡겠다고 결심하고서는 그랍슈페를 추격, 격침시키기 위한 특공 함대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 장갑함 그랍슈페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것은요. 일단 2차 세계대전 개막과 함께 처음 대서양에서 일어났던 해전이 바로 장갑함 그랍슈페를 둘러싼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배가 맡고 있는 상선 파괴, 그러니까 해적질이라는 이 임무도 굉장히 특이하고 흥미롭습니다. 얘를 잡기 위해 영국 함대가 벌였던 추격전, 그리고 마침내 벌어진 치열한 해전, 또 그랍슈페의 최후까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재밌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랍슈페의 침몰은 라디오 방송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또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진행해서 그랍슈페라는 이 독일 군함이 왜 해적질, 그러니까 통상 파괴 작전에 나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전을 치르고 결국 침몰하게 되었는지 그 순간까지 저희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에선 장갑함 그랍슈페가 대체 어떤 배였는지, 얘가 맡아야 했던 임무가 어떤 것인지를 보겠고요. 또 그랍슈페의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함장 란스도르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나중에 그랍슈페가 해적질을 하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그랍슈페의 그 위협적인 그 존재감을 다루고 있는 영국 선전 다큐멘터리를 가볍게 듣고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Seldom are convoyed fleets attacked, but lone ships are always in danger and many fall victim to German commands to heave to or search,
seizure, and destruction. Patrolling somewhere in the seven seas were Germany's three pocket battleships, the Deutschland, the Admiral Scheer, and the newest of the trio, the Admiral Graf Spee, launched in 1934. Their 10,000-ton capacity, their heavier armor, and their long-range gun power aroused the interest of admiralties throughout the world. Just before this war began, the Graf Spee sailed away with a roving commission, equipped for a long stay. Soon the world knew that the Spee was running at will far away from Europe's combat zones, harassing and destroying Allied and neutral shipping in the trade lanes of the South Atlantic. Ten ships, 50,000 tons were sunk by the guns of this modern sea warrior. (1939년) 말 영국 극장가에서 상영했던 뉴스 영화의 한 장면을 듣고 오셨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저희들이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를 얘가 다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영국 상선들이 독일의 통상 파괴 작전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독일이 장갑함 3척, 도이칠란트, 쉬어, 그리고 그랍슈페 3척을 동원해서 통상 파괴 작전에 나서서 영국 상선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그랍슈페가 남대서양에서 활약하면서 영국 상선을 마구 격침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총 10척의 배가 그랍슈페한테 격침당했고 영국이 5만 톤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짧은 뉴스 영상 저희들이 가볍게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피해를 영국한테 끼치고 이런 독자적인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한 그랍슈페가 대체 뭐하는 어떤 배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만큼 그랍슈페가 대체 어떤 배였는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자면요, 오늘날 저희가 한국에서 그랍슈페를 장갑함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도이칠란트급 장갑함 3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 뭔지 저희들이 헷갈린단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들어서 해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온갖 가지 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전함, 구축함, 중순양함, 경순양함, 순양전함, 고속전함, 지뢰제고함, 어뢰정, 항공모함 등등 너무 다양한 급의 군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장갑함이라는 새로운 급의 배가 또 등장합니다. 이건 또 뭐지? 벌써부터 저희가 머리가 아프죠. 이게 원문 그대로 장갑함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게 대체 뭐하는 배인지 도통 감이 안 옵니다. 독일어로 판저시프를 직역해서 저희가 장갑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영미권에서는 독일 장갑함을 포켓 배럴십이라고 불렀습니다. 영미권 뜻을 직역하면 이게 무슨 배인지 바로 느낌이 옵니다. 포켓 배럴십, 그러니까 꼬마 전함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은 이제 장갑함 그랍슈페가 대체 어떤 배였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꼬마 전함입니다. 크기가 좀 작은 전함이라는 거죠. 정확히 이 꼬마 전함은 크기와 전력으로 보자면요, 경순양 전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큰 대포를 장착하고 있는 약간 덩치 큰 중순양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함과 중순양함 사이에 위치하는 애매한 새로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포켓 배럴십, 꼬마 전함이라는 귀여운 이름을 붙여줬죠. 자, 이제 그랍슈페가 대체 어떤 배인지 조금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주인공인 만큼 장갑함 그랍슈페가 대체 어떤 배인지 좀 더 자세히 보죠. 우선 그랍슈페는 장갑함인데 이게 당시에도 새로운 종류의 군함이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새로운 타입의 군함을 만들어야 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이왕 군함을 만들려면 한 8인치 정도의 중간 크기 대포 써서 중순양함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작정하고 큰 돈을 들여서 전함을 만들던가 하면 되는데 왜 애매모호하게 중간 사이즈의 꼬마 전함을 만드냔 말이에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 장갑함 그랍슈페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역사, 거기에 배경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인 1919년으로 이야기를 조금 되돌려 봐야 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리고
그 유명한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집니다.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패전국들한테 어떤 제재, 그러니까 벌칙을 매기냐, 이것이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이었죠. 특히나 중요했던 것이 독일이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 군대를 그야말로 산산조각내요. 독일 해군 역시 이때 베르사유 조약의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 터지기 직전까지 독일은 막대한 돈을 해군력에 투자했었거든요. 다 영국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들이 독일한테 야, 너네 더 이상 해군 키우지 마라,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구체적으로 독일 해군이 무게 1만 톤이 넘어가는 군함을 만들지 못하게 베르사유 조약이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해군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딱 제한을 해둔 거죠. 이때는 승전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모두 2만 톤, 3만 톤을 우습게 넘는 거대 전함을 마구 만들던 때입니다. 이런 시절에 독일한테는 야, 너네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독일 해군은 자국 영해를 방어하는 데 쓸 6척의 장갑함만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1920년대 당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인데 이때 독일 해군이 갖고 있던 군함이라곤 정말 낡은 구식 전함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드레드노트급 이전 전함으로 분류하는 한마디로 시대에 뒤떨어진 꼬진 전함들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비록 자기들이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기죽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배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926년에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급의 군함을 만들자는 계획이 입안되거든요. 그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해군 지도부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센 군함을 만드는 거였어요. 베르사유 조약에서 무게를 1만 톤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 대신 가벼운 덕분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동시에 적어도 순양 전함과 대적할 수 있는 화력도 얘가 가지는 게 중요했어요. 무엇보다도 라이벌인 프랑스 함정들보다 강해야 했습니다. 독일 해군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당시 옆나라 프랑스 해군이었거든요. 얘네한테만큼은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겁니다. 1870년에 있던 보불 전쟁, 프랑코-프라시안 전쟁 이후로 프랑스와 독일은 거의 숙명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프랑스한테 뒤질 순 없었던 거죠. 이 독일과 프랑스의 앙숙 관계를 좀 더 과거로 돌아가면은 나폴레옹 전쟁까지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야기가 깁니다. 그런 이 두 국가 서로를 정말 싫어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조건을 다 갖추면서 베르사유 조약을 어기지 않고 배를 만들려다 보니까 새로운 급의 장갑함이라는 배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독일 기술자들은 최대한 배를 가볍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첨단 기술을 전부 집약시켜서 이 배들을 만들게 돼요. 해군 지휘부 역시나 가장 가벼운 소재를 만들었다는 가장 가벼운 소재를 들여서 만든다는 설계도를 채택해서 배를 건조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장갑함, 독일식 정식 명칭은 도이칠란트급 경순양 전함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해군 지휘부는 장갑함이라고 불렀고요. 영국에서 포켓 전함, 꼬마 전함이라고 불렀었죠. 이런 장갑함은 11인치 주포를 갖게 됩니다. 중순양함이 의뢰 갖고 있는 주포보다 훨씬 큰데요. 비슷한 시기에 영국, 프랑스 전함보다는 그 화력이 약간 뒤처지긴 합니다. 그러나 무게 1만 톤을 유지하면서 11인치 주포를 가졌다는 점, 그리고 신형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 게다가 방어력이 좀 약할지언정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독일 기술자들의 실력이 돋보인 것이 바로 이 장갑함입니다. 독일에서 장갑함이 처음 만들어지던 1929년만 하더라도 이 배를 상대할 군함을 보유한 나라는 영국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이 보유하고 있던 순양전함 후드, 리퍼스, 리냐운 세 척을 제외하면 전 유럽에서 독일 장갑함만큼의 속도를 내면서 비슷한 화력을 낼 수 있던 배가 없었습니다. 물론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국이 워낙 불안정했기 때문에 장갑함이 건조되는 데에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일단 대공황,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등의 경제 악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새로운 군함 만드는 데 투자할 돈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세도 워낙 혼란스러웠죠. 좌익 정당들은 해군력 제한, 군비 축소 등을 공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고, 이에 맞서는 우익 정당의 경우 해군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1929년에 첫 번째 장갑판 건조가 시작돼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독일이라는 국가 자체가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고 나라 전체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당시 독일의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정말 악명 높습니다. 1922년 초에 1달러당 환율이 320 독일 마르크였거든요. 이랬던 것이 겨우 1년 뒤인 1923년 말에는 1달러당 환율이 4조 2105억 마르크까지 치솟습니다. 이 사단이 나니까 돈이란 것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죠. 이 지경에 새로운 군함을 만들겠다고 결정한 바이마르 공화국도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한 새로운 배를 만든다, 그리고 이 계획을 밀어붙인다는 게 정말 어려워 보였죠. 그러던 중에 1931년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무대뽀로 막 밀어붙여요. 얘네의 목표는 뭡니까? 제국을 다시 건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마구 확장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얘네가 밀어붙여서 장갑판 건조를 계속 진행하게 만듭니다. 덕분에 1933년에 첫 번째 장갑함 도이칠란트가, 1934년에는 두 번째 장갑함 아드미럴 셰어가, 그리고 마침내 1934년에 저희들 주인공인 세 번째 장갑함 아드미럴 그랍슈페가 만들어집니다. 독일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력을 쥐어짜내서 혼심의 힘을 다해서 만든 군함들이죠. 그와 동시에 히틀러가 앞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야욕을 드러내는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장갑함들을 시작으로 히틀러의 독일 제3제국 해군은 새로운 유보트, 잠수함 건조, 그리고 새로운 전함 건조, 상륙정 건조 등등 전쟁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장갑함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장갑함 자매들 중에서도 저희 주인공인 세 번째 장갑함 그랍슈페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장갑함 그랍슈페는 1936년에 정식으로 독일 해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배의 진수식 이벤트에 참가했던 휴버타 번 슈페 백작 부인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장갑함에 그랍슈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번 슈페 백작 부인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동양함대 지휘관이었던 막시밀리안 번 슈페 제독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파클랜드 해전에서 전사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장갑함에다가 그랍슈페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거죠. 이렇게 이 당시 독일 해군 최강의 배가 되었던 그랍슈페입니다. 이 배의 스펙을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랍슈페의 무게는 13,300톤입니다. 만재시 그 무게는 16,200톤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독일 해군이 얼마나 영국, 프랑스를 잘 속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영국, 프랑스 조사관들이 그랍슈페가 베르사유 조약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확인하러 왔을 경우 이 배는 배수량 1만 톤 규정을 지킨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보다 더 무겁게 장갑도 붙이고 더 큰 대포도 붙이고 하면서 몰래 더 강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배 길이는 186m인데요. 이 길이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비교하기 쉽게 저희가 타고 다니는 일반 시내버스를 16대 주르륵 붙여놓은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배죠. 저희가 태평양 전쟁 당시 해전을 다룰 때 일본의 가장 큰 중순양함들의 크기에 맞먹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표준 중순양함보다 그랍슈페의 화력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랍슈페는 11인치 커다란 대포 6개가 장착된 3연장 주포탑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포들로 최대 32km 떨어진 거리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이 32km의 거리도 저희들이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갖는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일산시에서 그랍슈페가 만약에 11인치 포를 쏜다면 이 포탄이 강남 코엑스의 테헤란로까지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리의 위력 그리고 대포의 화력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렇다 보니까 보통 제일 커도 8인치 주포를 갖고 있던 순양함은 그랍슈페의 화력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작은 6인치 부포 8문 그리고 각종 대공 화기에다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 2대의 수상 정찰기와 얘네를 발진시킬 한 개의 캐터펄트까지 그랍슈페가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여기에다 더불어 신식 디젤 엔진으로 54,000 제동 마력을 내는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2,749톤의 연료를 싣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가 중요한데요. 최고 속도가 28노트, 즉 시속 52km까지 나오는데요. 이 빠른 속도는 영국의 순양 전함이나 일본의 콩고급 고속 전함이 아니면 어떤 대형 함정도 따라올 수가 없는 속도입니다. 다만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무게를 줄여야 했고요. 속도가 나오는 만큼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영국, 프랑스가 보유한 전함과 맞대결을 펼칠 경우 방어력이 약했기 때문에 승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웠죠. 따라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장갑함 그랍슈펜은 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쓰면서 치사하게도 자기보다 약한 상대만 골라서 공격하는 전술을 쓰게 됩니다. 전형적인 해적들이 쓰는 치고 빠지기 전술을 썼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랍슈펜은 1188명의 인원이 탑승해서 해전을 벌일 수 있게 설계가 됩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그랍슈펜 스펙을 가볍게 봤어요. 자, 이러한 그랍슈펜은 처음 독일 해군에 취역하고 전쟁 터지기 전에 3년 동안은 훈련하면서 열심히 시간을 보냅니다. 대서양과 발틱해, 지중해를 오고 가면서 분주히 훈련을 하고 실력을 쌓습니다. 특이한 사건으로는 1937년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37년 5월에 영국 조지 6세 대관기념 관함식에 그랍슈페가 독일을 대표하는 군함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고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배죠. 여담으로 이때 국왕 자리에 오르게 된 영국의 조지 6세를 다루고 있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국왕 조지 6세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참 잘 만든 영화인데요. 또 영국 젠틀맨을 대표하는 콜린 퍼스가 조지 6세를 연기했습니다. 믿고 보는 콜린 퍼스인데요. 정말 괜찮은 영화니까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벤트를 가진 배가 그랍슈페라는 거죠.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랍슈페는 1938년에 한스 란스도르프라는 새로운 함장이 그 지휘를 맡게 됩니다. 란스도르프의 지휘 아래에서 그랍슈페는 발틱해와 대서양을 오가면서 그해 마지막 달을 보내고요. 그리고 그랍슈페가 훈련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오는 그 순간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드리워집니다. 독일 해군이 왜 그랍슈페를 통상 파괴 작전, 즉 해적질에 썼을까? 이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사실 그랍슈페 이외에도 두 척의 장갑함이 독일한테 더 있었거든요. 이 장갑함들 모두가 해적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자면 일단 1920년대 장갑함에 대한 계획이 처음 세워질 당시부터 독일 해군은 얘네를 통상 파괴 작전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해군이 이미 이런 해적질 작전을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법 효과가 있어서 많은 재미를 봤었습니다. 또한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독일 해군 제독들이 이런 통상 파괴 작전에 빠삭했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2차 세계대전 처음 터졌을 때 윈스턴 처칠이 영국 해군부 장관이었거든요. 처칠의 자서전에 따르자면 독일 해군한테는 영국 해군에 대항해서 대규모 해상작전을 펼칠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해군이 몇 함 되는 장갑함을 그냥 따로따로 먼 바다에 파견해서 각자 독자적으로 사략선처럼 해적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 한 척의 해적선을 잡기 위해서 영국이 입게 되는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단순히 독일 군함이 상선을 몇 척 격침시켰느냐 아니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배를 피하기 위해서 상선들은 함께 뭉쳐서 순양함, 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때를 지어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또한 영국이 직접 나서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있는 중립항구까지 일일이 다 통제해야 하고 이를 막아야 합니다. 독일 군함이 못쓰게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 한 척의 해적선을 잡기 위해서 큰 규모의 함대를 동원해야 합니다. 이 해적선이 워낙 날쌔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니까 몰아넣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배 한 척 한 척이 아까운 영국 해군한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했던 독일 해군이 통상 파괴 작전에 이렇게 배를 각기 나눠서 적극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독일 해군의 통상 파괴 작전, 그러니까 해적질 작전을 좀 자세히 볼게요. 우선 독일 장갑함들은 1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큰 이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당시 통상 파괴 작전에 임했던 독일 해군 함정들은 연료 때문에 그 작전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주 항구에 들러서 석탄을 공급받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구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문도 빨리 나고 그 위치도 쉽게 추적당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들어서 기술이 발달했던 거죠. 그래서 독일 장갑함들은 이제는 해상급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해상급유 기술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이 처음 발명해냈었거든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작은 배들만 해상급유가 가능했었습니다. 이랬던 기술을 독일 해군이 1934년에 처음으로 대형 함정에게까지 바다 위에서 해상급유가 가능하게 발전시켜요. 영국, 미국은 여기서 5년이 지난 1939년이 되어서야 대형 함정한테도 해상급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그 기술은 미국이 만들었지만 그 자신들의 작전을 위해서 독일 해군이 해상급유 기술을 발전시킨 셈이죠. 따라서 독일 해군은 연료, 식량, 탄약 등을 잔뜩 싣고 있는 보급선, 급유선을 작전에 적극 투입합니다. 이로써 독일 장갑함들은 항구에 들르지 않고 바다에서 영원히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보급선들의 경우 가장 큰 경우 12,000톤의 기름을 싣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양으로는 장갑함 그랍슈페의 연료 탱크를 4번 풀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상에 암호 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상시로 연합군 상선에 무전을 도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먹이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더 쉬워진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장갑함을 투입해서 통상 파괴 작전을 독일이 수행하기로 한 겁니다. 1939년 독일 해군의 에리 레더 제독은 이렇게 장갑함을 이용한 구체적인 통상 파괴 작전을 세우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통상 파괴 작전을 통해서 추구하려던 목표는 총 3개였습니다. 우선 독일 장갑함들은 적 상선을 격침시키거나 납포시켜야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그 존재감으로 영국의 통상을 방해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한 척의 존재감을 이용해서 여러 척의 영국 해군 함정을 추격전에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 3가지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들을 안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 해적선들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해야 했습니다. 대해적 시대 당시 해적들은 만약에 무장한 해군 군함을 만난다 그러면 절대 안 싸우고 재빨리 달아났거든요. 독일 군함 역시나 무장한 적함과는 절대 대결을 하지 말라는 오더를 받습니다. 얘네 임무는 어디까지나 적 상선을 파괴하고 많은 수의 영국 군함을 자기 꽁무니에 달고 다니는 거였어요. 예컨대 바다 한복판에서 민간 상선이 장갑함 그랍슈페한테 공격받았다고 칩시다. 이 민간 상선은 침몰하기 직전에 도와달라는 헬프 메시지를 뿌리겠죠. 그러면 그 즉시 인근 바다에 있던 영국 해군 군함이 죄다 여기로 달려올 겁니다. 하지만 얘네가 도착하고 보면 그랍슈페는 이미 달아나고 없다는 거죠. 그랍슈페가 얼마나 재빠르냐면요, 겨우 24시간 안에 800km 떨어진 다른 바다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꽁무니에 영국 해군 군함들을 잔뜩 달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것이 바로 이 배들의 임무인 것이죠. 이런 목표를 위해서 그랍슈페는 8월 21일에 윌헬임쉐이븐 항구에서 출항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북해를 삥 돌아서 대서양으로 나와요. 여기서 그랍슈페한테 연료를 보급해줄 급유선 아우트마르크와 합류하고요. 이때부터 완전한 무선 침묵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투명인간 마냥 대서양에서 항해하게 됩니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리는 그 즉시 해적질 시작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춰둔 거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같은 기간에 그랍슈페의 자매함인 장갑함 도이칠란트도 출항해서 북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얘는 덴마크 해협을 지나서 그린란드와 북극해 부근으로 가 있었어요. 다만 이 배는 굉장히 신중해서 2달 넘게 아무런 상선도 공격하지 않고 소심하게 조용히 있었습니다. 반면 남쪽으로 대서양으로 내려간 그랍슈페는 정말 미친 것 마냥 상선들을 마구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랍슈페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오늘 저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장갑함 그랍슈페와 더불어서 이 배를 지휘하게 되는 함장이 있죠. 그러니까 총지휘관인데요. 이 사람 역시 정말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그랍슈페의 함장은 한스 윌헬m 란스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얘기도 해봐야겠죠. 란스도르프는 1894년에 독일 포메라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삼형제의 장남이었고 아버지 직업이 판사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인 만큼 아버지는 란스도르프한테 변호사가 되라고 적극 추천해 줬습니다. 그러나 1912년에 란스도르프는 변호사가 아니라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란스도르프가 어렸을 적에 바로 옆집에 그라프 막시밀리안 번시페 해군제독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란스도르프는 자기가 해군의 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하게도 번시페 제독의 이름을 따서 장갑함한테 그랍슈페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그랍슈페를 훗날 랑스도르프가 지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적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의 이름을 딴 장갑함을 지휘하게 되었다. 뭔가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던 란스도르프는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하고요. 특기 분야는 어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뢰전 전문가로 통했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낡은 순양함 메두사 그리고 전함 그로서 칼퍼스트에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전함을 타고 1916년 그 유명한 유틀란트 해전에도 참가한 경력이 있습니다. 유틀란트 해전 당시 공적을 인정받아서 2급 철십자훈장을 받게 되고요. 그 뒤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지뢰제거함을 지휘하면서 계속 전장을 누빕니다. 종전과 함께 1급 철십자훈장도 받게 되고요. 이 사람은 베르사유 조약의 혹독한 구조조정 속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해군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독일 해군이 축소당하고 새로운 함정을 건조한데도 제약을 받으면서 많은 제독들이 옷을 벗고 집에 돌아가야 했는데 그 와중에 해군에서 살아남았으니까 란스도르프 제법 뛰어난 인재였죠. 윈스턴 처칠도 자기 자서전에서 란스도르프를 특출난 능력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적이었던 영국인들과 처칠한테까지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꽤나 뛰어난 능력의 지휘관이 란스도르프였다. 그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란스도르프는 여러 직무를 오가면서 계속 진급합니다. 1937년에 장갑함 그라프슈페를 타고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했고요. 그리고 1937년에 같은 해 함장으로 진급하면서 그라프슈페의 선장이 됩니다. 이제 배에 타고 있는 1188명의 승무원 그리고 이 커다란 장갑함 전체를 란스도르프가 총지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함장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력은 꽤 훌륭하죠. 사실 독일 해군 내에서도 정말 이상적인 훌륭한 코스를 거쳐온 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료들한테도 항상 야, 쟤 잘한다 이런 평을 들었고요. 외국 언론과 영국 왕립 해군 지휘관들조차 란스도르프의 능력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장갑함 그라프슈페의 지휘를 맡은 란스도르프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떠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란스도르프가 정말로 해적질을 잘해서 통상 파괴 작전이 성공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쳐봅시다. 그래서 많은 상선을 격침시켰어요. 그런데 란스도르프가 상선을 격침시키면 격침시킬수록 더 많은 영국 해군 함대가 얘를 쫓아옵니다. 그라프슈페의 빠른 속도와 란스도르프의 날카로운 두뇌 회전만으로 영국 해군 추격대를 다 뿌리치면서 그 와중에 해적질을 계속해야 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라프슈페는 거의 투명인간처럼 그림자도 안 남기고 영국 해군을 따돌리곤 했으니까 이를 지휘했던 란스도르프 제독은 뛰어난 인재가 맞습니다. 란스도르프의 인품도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사람 장갑함 그라프슈페에 타고 있던 승무원 병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승무원들은 그라프슈페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차분했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신념도 확실했는데요. 우선 란스도르프는 열렬한 나치 신봉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로잡힌 영국 포로들한테도 인도적인 대우를 해줘서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얻었고요. 거기에다 개인적인 유머 감각도 뛰어났고 호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장갑함 그라프슈페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 사이에서 란스도르프가 거의 연예인이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저희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갑함 그라프슈페가 어떤 배였고 그리고 이 배가 해적질 임무에 나섰고 이 해적선을 지휘하게 된 지휘관이 란스도르프 제독이었다.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라프슈페의 임무 수행에 가장 필요한 급유선도 잠깐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급유선 아우트마르크가 연료를 줘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우트마르크도 그라프슈페를 만나기 위해서 출항하거든요. 그래서 급유선 아우트마르크 정말 중요해요. 그라프슈페가 해적질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밥줄, 그러니까 연료줄을 이 급유선이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유선 아우트마르크는 겉으로 보기에는 민간 유조선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대담하게도 영프 해역을 그대로 가로질러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갑니다. 영국 해군의 감시선들은 아우트마르크를 보고도 그냥 내비뒀어요. 그냥 민간 상선이 지나가는 거겠거니 하고 내버려 둔 거죠. 그 길로 아우트마르크는 미국 텍사스의 포트 아서까지 가서 연료 탱크를 꽉꽉 채웁니다. 그렇게 9,400톤의 경유를 싣고 그라프슈페와 만나기 위해 대서양으로 나와요. 한편 영국 정보부는 독일의 장갑함 그라프슈페와 도이칠란트 두 척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긴급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전쟁 터졌던 1939년 9월에 북해 북쪽 부근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 독일에서 출발한 함정들이 북해를 삥 돌아서 대서양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죠. 하지만 이미 8월 달에 그랍슈페가 대서양으로 빠져나간 뒤에 봉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국 해군은 장갑한 그랍슈페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얘가 빠져나가 버렸죠. 그랍슈페뿐만 아니라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 16척도 이미 대서양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자, 그렇게 9월 1일에 급유섬 알트머크와 장갑한 그랍슈페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만나게 되고요. 전투시가 아니면은 그랍슈페에서 약 한 3km 거리를 두고 알트머크가 따라가게 될 겁니다. 이제 작전 시작할 준비는 끝났고요.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직전까지 있었던 여러 해프닝을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장갑한 그랍슈페는 8월달 내내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작전 시작 명령 언제 내려지나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얘가 당시 어느 정도로 남쪽까지 내려왔냐? 그때 위치가 정확히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 적도에서 북쪽으로 720km 해상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서양 딱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머물면서 잠깐 기다린 거죠. 왜 기다렸느냐? 아직 전쟁이 터진 게 아니었거든요. 랑스도르프나 독일 해군이나 사실 모두들 이대로 전쟁 안 터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나 독일 해군은 전쟁 준비가 전혀 돼 있질 않았던 터라 더욱더 전쟁이 일어나는 걸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얘는 적어도 1943년까지 한 4, 5년은 전쟁 준비를 더 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독일 해군은 거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전쟁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기습 공격하고 이틀 만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러면서 마침내 전쟁이 세계대전 규모로 커지게 돼요. 랑스도르프도 전쟁이 터졌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9월 3일 오후 12시 30분에 장갑함 그랍슈페의 무선 감청반이 영국 해군 무선 코드를 감청해서 이걸 함교에 있던 랑스도르프한테 전달하거든요. 이 메시지에는 Total German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 내 모든 함정한테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어요. 일본 란스도르프는 독일과 영국 사이에 전쟁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 15분에 독일 해전 지휘부에서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해줘요. 이 소식을 듣고 란스도르프는 1등 항해사 월터 캐이한테 승조원 모두를 선미갑판에 집합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인 앞에서 란스도르프는 앞으로 영국과 전쟁을 벌여야 하며 장갑함 그랍슈페는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통상 파괴작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명령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란스도르프는 계속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는 동안 장갑함 그랍슈페는 급유함 알트머크한테 연료를 보충받고 있었습니다. 연료뿐만 아니라 필요했던 여러가지 물자를 옮겨 싣던 중이었어요. 그때가 9월 11일입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란스도르프는 만일에 대비하고자 수상정찰기를 발진시키거든요. 이 수상정찰기는 아침 6시 35분에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지점에서 영국 순양함을 발견합니다. 이 배가 그랍슈페와 알트머크 두 척한테 곧장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척 모두 지금 기름 넣고 있잖아요. 급유 중이라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통상 파괴작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영국 순양함한테 발견될 상황인 거죠. 정찰기는 급히 다시 그랍슈페로 날아가서 지금 영국 순양함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알립니다. 무선 침묵을 깰 수가 없어서 왔던 길 되돌아가서 직접 알렸어요. 랑스도르프도 이 소식을 듣고선 급유를 중단하고 재빨리 남동쪽으로 달아납니다. 이때 그랍슈페가 마주칠 뻔한 영국 순양함은 중순양함 컴버랜드였거든요. 이 배는 프리타운에서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로 가던 중이었는데 하마터면 그랍슈페랑 마주칠 뻔한 거죠. 만약에 마주쳤다면 곧장 전투가 벌어졌을 것이고 그랍슈페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만약에 이렇게 발각돼서 전투가 벌어졌다면 얘가 제대로 된 해적질 시작해보기도 전에 영국 해군한테 위치가 노출되었으니까 쫓기는 처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과 랑스도르프 제도관 때 굉장히 운이 따라준 거죠. 그리고 9월 25일 해전 지휘부에서 마침내 장갑함 그랍슈페한테 통상 파괴작전을 시작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희들의 해적 에피소드 모험이 시작하게 되는 순간이죠. 지금부터 독일 란스도르프 제독이 지휘하는 장갑함 그랍슈페의 통상 파괴작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답게 얘기하면 통상 파괴작전, 쉽게 얘기하면 사략선이나 해적선, 해적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 해전 지휘부는 그라프슈페 주위에 돌아다니는 영국 함정들의 존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든요. 덕분에 란스도르프 제독은 이를 토대로 작전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해군 중수양함 카버랜드, 엑세터, 그리고 경수양함 AJAX, 디스패치, 거기에다가 두 척의 구축함과 잠수함이 그라프슈페를 잡겠다고 대서양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란스도르프는 영국 해군을 적당히 피해서 자기 사냥터를 설정하기로 합니다. 이 넓은 대서양에서 어디에서 사냥을 할 것인가? 란스도르프가 선택한 사냥터는 남아메리카 연안 근처의 대서양입니다. 그 당시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대부분의 연합군 상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을 둘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던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곧장 지중해로 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아프리카 해안이나 인도양 쪽으로 공격을 해서는 큰 먹이를 건질 수 없다는 것이 란스도르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꽤 맞았죠. 란스도르프는 남아메리카에서 출발해서 영국으로 가는 상선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가장 치명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갑한 그라프슈페의 첫 번째 먹잇감을 여기서 찾기로 해요. 그래서 브라질 페르남부크 주의 헤시피 항구로 향합니다. 여기는 물반 상선 반일 정도로 먹이가 풍부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배 한 척을 덮친 다음에 그대로 남쪽으로 항해해서 아프리카 해안까지 달아난다는 것이 란스도르프의 생각이었습니다. 전투를 위해서 9월 27일에 그라프슈페는 급유함 알투마크와 헤어집니다. 얘네는 17일 뒤에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선 잠깐 헤어져요. 그 길로 장갑한 그라프슈페는 브라질로 향합니다. 9월 30일 토요일 정오에 해시피항 남동쪽 브라질로부터 160km 떨어진 바다까지 얘네가 가게 되어요. 여기서 지나가는 상선을 얌전히 매복한 상태로 기다립니다. 불과 1시간 남짓 지났을까 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저 멀리 보입니다. 란스도르프 제독은 정찰기를 띄워서 저게 어떤 배인지 확인을 하고 오라고 해요. 정찰 결과 이 배는 영국 부스라인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민간 증기선 클레멘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해서 브라질에 들렀다 영국으로 갈 예정인 배였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전쟁의 규칙을 준수하는 독일 해군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장갑한 그라프슈페가 무작정 공격을 해서 이 상선을 침몰시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간인들이 타고 있는 그 민간 선박을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기습 공격해서 격침시키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라프슈페의 정찰기가 증기선 주변을 맴돌면서 영어로 배를 멈추고 구조 요청을 보내지 말고 항복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권유한 거죠. 그런데 영국 증기선 클레멘이 쟤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못 알아듣고서는 계속 항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찰기가 위협을 주기 위해서 기관총을 발사해요. 그제서 클레멘의 함장이 배를 멈춥니다. 이 기관총 사격 역시나 그냥 위협 사격으로 그쳤고요. 하지만 클레멘은 몰래 RRR 긴급 신호를 타전합니다. 그래서 Under attack by armed radar, 무장한 적한테 공격받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냈는데요. 이 신호는 근처에 있던 브라질 증기선만 수신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장갑함 그라프슈페가 마침내 나타나요. 커다란 대포를 빼곡히 장착하고 있는 막 최신형 군함이 나타났으니까 일반 상선이었던 클레멘이 어떻게 저항하겠어요. 곧장 항복해야죠. 그라프슈페는 클레멘에 접근해서 보트를 보내옵니다. 그라프슈페의 수병들이 곧장 클레멘에 올라타서 배의 선장과 1등 항해사를 붙잡아서 그라프슈페의 인질로 데려오고요. 클레멘의 나머지 승조원들한텐 후딱 배를 비우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 증기선 클레멘에 아무도 안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랑스도르프 제독은 어뢰를 발사해서 배를 격침시키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장갑한 그라프슈페가 어뢰 2발을 발사해서 증기선을 침몰시키려 합니다. 어라? 근데 2발 다 빗나가 버려요. 그러자 이번에 랑스도르프는 그라프슈페의 6인치 부포를 이용해서 25발의 포탄을 쏩니다. 근데 이 포탄이 명중했는데도 증기선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랑스도르프도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라프슈페의 11인치 주포를 발사하는 명령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11인치 주포탄 5발을 명중시켜서 마침내 클레멘이 침몰합니다. 그게 바로 9월 30일 오후 3시 30분의 일이에요. 클레멘의 선장과 1등 항해사는 그라프슈페의 인질로 잡혀있게 되지만 다른 승무원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브라질까지 갈 수 있게 되어요. 란스도르프는 1차적 목표인 선박은 침몰시켰으니까 그 민간인 신분이었던 이 선원들은 그냥 다 풀어준 겁니다. 굳이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냐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그 전쟁터에서조차 인도적인 모습을 보여서 란스도르프가 칭찬받았던 이유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무장 인원에 대한 살상은 최소화시키려 했던 거죠. 이날 장갑한 그랍슈페는 자신의 첩먹이를 이렇게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침몰시켰죠. 다만 무슨 그 민간 증기선 하나 침몰시키는데 어뢰가 빗나가고 6인치 포탄 25발 쏴도 허탕이고 그날의 점수를 매기자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 첫 임무를 겪고 나서 란스도르프 제독의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해가 지자마자 장갑한 그랍슈페는 빠르게 브라질 인근을 벗어나서 곧장 아프리카로 향합니다. 아프리카 해안까지 가기 위해서 그랍슈페는 무려 4,300km를 항해해야 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300km이니까 그거의 14배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항해해야 했는데요. 이걸 그랍슈페가 단 5일 만에 주파해버립니다. 그래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는 거를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단 5일 만에 남아메리카에 있다가 아프리카로 옮겨가는 거죠. 그 사이에 영국 해군은 브라질 인근 바다만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랍슈페는 저 멀리 아프리카로 가 있었는데 말이죠. 란스도르프 제독은 프랑스랑 에콰도르 인근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10월 5일 아침 6시 30분에 또 한 번 증기선의 연기가 포착되어 란스도르프는 이 배를 속이기 위해서 프랑스 국기를 내걸으라고 명령합니다. 프랑스의 삼색깃발 있잖아요. 그거를 내걸어요. 자, 그러나 거리를 1.6km까지 좁혀보니까 상대 증기선이 프랑스 배가 아니라 영국 배였습니다. 란스도르프는 깃발을 통해서 구조 신호를 보내지 말고 배를 멈추라고 영국 상선한테 전달해요. 아니, 무시무시한 대포를 잔뜩 달고 있는 해적이 갑자기 나타나고 배를 멈추라고 협박하니까 민간 상선이 뭐 별도리가 있겠어요. 얌전히 말 들어야죠. 그 총 몇 개 들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도 그렇게 무서운데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집채만한 군함이 나타나서 당장 멈추라고 대포를 겨누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영국 상선이 멈추는 것과 동시에 SOS 긴급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이걸 그랍슈페어의 무선 감청반이 포착한 거죠. 랑스도르프는 잠깐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저함한테 공격받은 신호가 아니라 그저 조난 신호를 영국 상선이 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해군이 곧장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뭐 태풍을 만난 조난 신호일 수도 있고 암초에 박은 거일 수도 있고 해석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록 영국 상선이 괘씸하게 신호를 보냈긴 했지만 용서해 줍니다. 또 이 해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기로 해요. 실제로 영국 해군 중수령한 캄버랜드가 이 SOS 신호를 받기는 하지만 계속 브라질 해안에 머물면서 거기서 그랍슈페를 찾는데 열중합니다. 그래서 란스도르프의 판단이 옳았던 거죠. 얘네가 납포한 이 영국 상선은 뉴턴 비치였습니다. 티네사이드 라인사가 소유한 4,650톤짜리 증기선이었어요. 이 배는 케이프타운에서 런던까지 가던 중에 재수없게 그랍슈페와 만난 거죠. 랑스도르프는 이 배를 침몰시키기보다는 납포한 상태에서 포로를 수용하는 배로 쓰는 게 좋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뉴턴 비치를 옆에 데리고선 계속 아프리카 해안에 머물기로 한 거죠. 그리고 10월 7일 토요일 아침에 정찰기가 또 한 번 새로운 상선을 남서쪽 방면에서 발견합니다. 잇따라 먹잇감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랍슈페의 승무원들은 신이 났겠죠. 이번에 역시 프랑스 국기를 내걸고선 그랍슈페는 몰래 상선한테 접근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국기가 제대로 먹혀서 상선에서 긴급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그랍슈페가 납포한 배는 영국 상선 애슐레아호였는데 클랩사이드 해운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4,222톤짜리 증기선이었습니다. 이 배 역시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으로 설탕을 싣고 가던 중에 재수없게 그랍슈페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 배의 선장은 자기한테 접근해오는 배가 프랑스 순양전함 덩케르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 덩케르크는 아프리카 인근 바다에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영락없이 속은 거죠. 프랑스 순양전함인 줄 알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이러고서 자기 배에 탈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프랑스 해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독일 놈들이 우르르 올라타서 자기 배를 뺏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랍슈페는 세 번째 먹잇감을 얻게 된 것이죠. 랑스도르프 제독은 이번에 폭파장치를 이용해서 증기선을 침몰시킵니다. 일주일 전에 브라질에서 멋있게 어뢰로 침몰시키려고 했다가 이게 죄다 빗나가는 수모를 맛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배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이걸 터뜨려서 침몰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세 번째 모깃감을 처리하고 그랍시페는 포로선으로 쓰고 있던 뉴턴 비치를 끌고서 북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랍시페의 번개 같은 속도에 뉴턴 비치가 도저히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10월 8일에 랑스도르프는 납포했던 뉴턴 비치도 그냥 폭침시켜버립니다. 뉴턴 비치에 타고 있던 영국 포로들은 모두 그랍시페에 옮겨 타고요. 배는 침몰시켜요. 이로써 그랍시페에 세 척의 영국 상선에 타고 있던 영국 선원들이 포로로 잔뜩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 상대 배를 납포하고 격침시키는 이 과정에서 크게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갑한 그랍시페가 비무장한 민간인들이 타고 있는 배를 격침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배에서 내릴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실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쟁의 룰을 좀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무장배니까 선제 공격하지도 않고 여기 타고 있던 인원들을 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영국 포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포로들이 학대받은 경우도 없었고 그랍시페의 포로로 자신들이 잡혀있던 동안 독일인들이 최대한 정중하게 대우를 해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태평양 전쟁 이야기할 때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룰이 지켜지는 전쟁의 모습을 보니까 좀 낯섭니다. 그러는 동안 급유함 알트마크도 재밌는 사건을 하나 겪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알트마크는 대서양 중앙 부분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얘의 경우 일부러 눈에 안 띄려고 대서양에서 배들이 주로 쓰는 항로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그랍시페랑 만날 때까지 최대한 조용히 눈에 안 띄고 있으려고 한 건데요. 재수없게도 10월 9일에 영국 항공모함 아크로얄의 정찰기한테 알트마크가 발견됩니다. 만약 이때 알트마크가 독일 급유함이라는 게 들통나고 영국 항공모함한테 격침당했다면 저희들 스토리가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당장 저희 주인공 장갑한 그랍시페가 연료가 없는 일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트마크의 선장이 배를 미국 배처럼 위장시켰거든요. 그래서 독일 급유함 알트마크는 데우마라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요. 미국 성조기를 개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에 속지 않고 영국 항공모함은 두 번째 정찰기를 보냅니다. 하지만 정찰기가 왔을 때 급유함 알트마크는 재빨리 달아나고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급유함을 다시 찾지 못합니다. 정말 운이 따라준 거죠. 바로 다음날 알트마크의 선장은 배 겉에다가 썩은애라고 새로 칠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배 이름을 그새 또 바꿔버리는 거죠. 한편 10월 10일 오후 5시 39분에 그랍시페는 또 한 번 커다란 화물선을 납포합니다. 영국의 리버풀 운송사가 소유한 8,196톤짜리 화물선 헌츠맨호였어요. 이 배는 인도에서 영국까지 차, 카펫, 각종 광물을 싣고 가던 중에 납포당합니다. 화물선 헌츠맨의 함장은 급하게 조난 신호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얘가 신호를 보내려고 보니까 이미 장갑한 그랍시페의 주포가 자기 배의 함교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선 헌츠맨은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순순히 항복합니다. 하지만 워낙 정신이 없었던 탓에 헌츠맨의 승무원들이 기밀 문서를 파괴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붙잡혀요. 이 기밀 문서에는 영국 해군의 레이더 관련 기술에 대한 자료 그리고 영국 선박들의 움직임을 담고 있는 기록 등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 실로 같이 있던 것이었죠. 따라서 란스도르프 제독은 무선 침묵을 깨고 본국에 이 내용을 전합니다. 무선 침묵을 깨면 자기 위치가 드러날 위험도 있었지만 그만큼이나 이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다 영국 해군을 속이려고 화물선 헌츠맨의 무선 장비를 이용해서 뉴타운 비치라고 가장해서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뉴타운 비치는 이틀 전에 자기가 이미 침몰시켰지만 영국 애들 속으라고 이런 꾀를 부린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납포한 영국 상선 포로들 있잖아요. 지금 이 포로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랍시페가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랑스도르프 제독은 헌츠맨을 침몰시키지 않고 이 커다란 화물선을 포로 수용선으로 쓰기로 결정해요. 이렇게 해서 장갑한 그랍시페와 8,196톤짜리 화물선 헌츠맨 이렇게 두 척이 나란히 서서 항해하게 된 겁니다. 이 시점에 란스도르프 제독은 슬슬 활동 모델을 또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선 감청반이 아프리카 해안 지역에서 영국 해군 무선 통신이 급증하는 걸 포착해내는데요. 그러니까 영국 해군 함정들이 그랍시페를 잡으러 오는 것이거나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유보트 잠수함을 잡으러 몰려오고 있던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무대를 바꿀 차례였습니다. 자, 이번에 란스도르프는 좀 더 과감하게 남대서양 끄트머리까지 가고요. 희망봉을 들어서 인도양까지 진출하는 모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새로운 모험에 나서기에 앞서서 몇 가지 처리할 것이 있었어요. 일단은 급유선 알트마크를 만나서 연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사로잡은 영국 포로들과 속도가 느려 터진 증기 화물선 헌츠맨을 치워버려야 했습니다. 10월 14일에 장갑함 그랍슈페는 알트마크를 만나서 해상급유를 받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군함같이 그랍슈페가 위장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위장이 잘 돼 있어서 알트마크의 선원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프랑스 군함을 만난 줄 알고 기절초풍합니다. 자기를 이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란스도르프는 자기 배가 그만큼 위장이 잘 되어 있다는 사실에 흡족해 합니다. 급유를 받는 동안에 란스도르프 제독은 그동안 잡은 영국 포로들을 모두 급유선 알트마크에 옮겨 태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트마크의 함장과 선원들 모두가 이에 대해 불만을 갖습니다. 왜 자기들 배가 포로 수용선이 돼야 하냔 말이죠. 하지만 총 지휘관이 밀어붙이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영국 포로 총 85명이 알트마크에 옮겨 타게 됩니다. 포로가 더 이상 없으니까 포로 수용선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에 독일 수병들이 화물선 헌츠맨에 폭탄을 설치해서 배를 침몰시켜요. 자, 포로도 다 치웠고 연료도 채웠습니다. 이제 또다시 상선을 잡으러 사냥을 나서야겠죠. 란스도르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을 지나서 희망봉까지 돌아서 아프리카 동쪽 해안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네가 얼마나 원대한 항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냐면요. 장갑함 그랍슈페는 이미 유럽에서 출발해서 대서양 횡단에서 남아메리카로 가는 여정을 거쳤습니다. 브라질에서 오고 가던 상선을 공격해서 첫 먹잇감으로 삼았잖아요. 이 항해 코스가 콜럼버스가 15세기 말에 했던 그 유명한 신대륙 탐험 코스입니다. 그 직후에는 정반대편으로 포르투갈 탐험가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발견한 희망봉까지 내려온 것이고요. 랑스도르프의 계획은 희망봉을 돌아서 오고 가던 영국 상선들을 남회기선 부근에 머물면서 공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출발한 상선들이 부속적으로 2880km 떨어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가곤 했거든요. 그 중간에 딱 있다가 상선들을 인터셉트 하겠다는 거죠. 혹은 얘네를 쫓아서 희망봉 돌아서 동쪽으로 인도양까지 갈 생각도 있었고요. 10월 21일에 그랍슈페는 목적 해상까지 도착합니다.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서 1600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그러나 그랍슈페가 처음 이 지역에 왔을 때 단 한 척의 상선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란스도르프 제독은 좀 걱정스러웠죠. 혹시 자기들이 너무 활약해가지고 영국 상선들이 케이프타운에 다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건지, 혹은 죄다 수에즈 운하를 쓸어 아프리카 북동쪽으로 올라간 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통상 파괴 작전은 성공이죠. 그랍슈페라는 이 해적선 한 척의 존재감으로 아프리카로 오거는 영국 상선의 무역 루트가 방해받은 거니까요. 하지만 란스도르프 입장에선 먹잇감을 더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랍슈페는 무려 56,000km를 항해했었어요. 굉장하죠. 그러나 앞으로 더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오후 1시 20분에 정찰기가 영국 상선 트레베니언호를 찾아냅니다. 5299톤짜리 영국 민간 상선이었어요. 이 배는 호주 남쪽에서 출발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덜컥 그랍슈페한테 발견된 겁니다. 이어서 그랍슈페는 곧장 트레베니언을 납포하러 달려가죠. 물론 프랑스 군함같이 위장하고 프랑스 국기를 내걸고서 뛰어갑니다. 그랍슈페의 위장이 뛰어나서 트레베니언의 선장 존 에드워드는 배가 가까이 접근해오기 전까지 그랍슈페가 독일 해적선이라는 걸 몰랐어요. 불과 1.6km까지 그랍슈페가 접근해와서 정지 명령을 내리고 무선을 보내지 말라고 신호를 하니까 그제서야 트레베니언의 승조원들도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군함이 한포를 겨누어서 꼼짝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하는 상황이죠. 이건 마치 어린 유치원생이 걸어가는데 몽둥이 들고 있는 커다란 아저씨가 나타나서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그런 수준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위협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레베니언의 에드워드 선장은 배를 정지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랍슈페의 수병들이 배에 올라타기 직전에 에드워드 선장이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거죠. 이걸 보고선 그랍슈페에서 함교를 향해서 기관총을 발사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니까 전보교환원이 놀라서 작업을 중단해요. 그걸 보고서 에드워드 선장은 용감하게 전보기기를 뺏어서 자기가 직접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그 와중에 그랍슈페는 얘네를 위협하기 위해서 기관총을 계속 발사하고 있었고요. 무선은 보냈지만 결국 화물선 트레베니언호는 뺏겼죠. 무장한 독일 수병들이 트레베니언에 올라타고선 10분 안에 배를 비우라고 명령합니다. 선장 에드워스의 경우 포로로 그랍슈페에 붙잡히게 되고요. 나머지 선원들은 부랴부랴 배를 버리고 내립니다. 그 직후 독일 수병들이 폭파 장치를 이용해서 트레베니언을 침몰시키고요. 마지막에 트레베니언이
보낸 긴급 구조 요청은 근처에 있던 영국 함선이 수신하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게 전보를 보냈던 탓에 위치가 잘못 찍혔었어요. 그래서 실제 화물선 트레베니언이 납포당했던 위치보다 347km 더 북쪽 지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쫓아온 영국 해군 함정들은 잘못된 해역을 헤집고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랍슈페를 찾지 못하죠. 장갑판 그랍슈페는 이렇게 성공적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조심해야 했죠. 바로 다음날 10월 23일에 그랍슈페의 정찰기가 새로운 영국 상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랍슈페가 쫓아갔을 때 이 배는 이미 다른 곳으로 달아나고 없었어요. 랑스도르프 제독은 이 상선이 정찰기를 보고선 재빨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달아났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말은 독일 장갑함이 해적질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이 지역에 쫙 퍼졌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랑스도르프는 후다닥 그 지역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거침없이 항해해서 위치를 또 바꿔버려요. 10월 28일에 그랍슈페는 또다시 급유함 알트마크와 만나서 연료를 보충받고요. 새롭게 얻은 영국 포로들도 알트마크로 옮겨 태웁니다. 이쯤 되니까 랑스도르프는 이제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서는 볼일 다 봤다 싶었어요. 지금까진 희망봉 주변과 아프리카 서쪽 해안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작정하고 인도양까지 영국 상선을 쫓아가 보기로 합니다. 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건 4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거든요. 일단 영국 상선들이 전혀 경계를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떤 미친 독일 군함이 이 멀리 인도양까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시고 독일과 인도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다 대서양에서 활동하고 있던 영국, 프랑스 해군으로부터 그랍슈페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양까지 독일 해적선이 나타났다는 악명이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이로써 영국의 통상에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인도와 영국, 호주와 영국의 그러한 연결고리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11월 8일에 마침내 그랍슈페는 인도양에 나오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마다가스카가 위치해 있었고요. 바로 위에 모잠비크와 마다가스카 사이에 있던 모잠비크 해협이 위치해 있었어요. 분명히 오고 가는 상선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웬걸 그랍슈페가 무려 5일 연속 정찰기를 띄워봐도 단 한 척의 상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랑스도르프 제독은 이미 소문나서 얘네가 다 도망갔나 걱정스러웠죠. 11월 14일에 그랍슈페는 이제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투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마푸투가 모잠비크의 수도라기보다는 그 지역 포르투갈령 동아프리카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랍슈페가 북쪽으로 방향을 꺾어봐요. 그러나 역시나 이 지역 바다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완전 허탕친 게 아닌가 싶었겠죠. 그러나 11월 15일 정오가 되기 직전에 마침내 증기선의 연기가 발견됩니다. 신이 난 란스도르프 제독은 평소 하던 대로 프랑스 국기를 내걸고선 친구인 척 새로 발견한 상선한테 접근하라고 해요. 그러나 웬걸 이게 안 먹힙니다. 상선은 그랍슈페를 보자마자 재빨리 아프리카 해안을 향해 달아난단 말이에요. 랑스도르프는 배를 향해 위협 사격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군함이 나타나갖고 한 포를 쏘는 거죠. 그때서야 화물선이 겁을 먹고 정지합니다. 오전 11시 45분에 그랍슈페 수병들이 보트를 타고 배에 접근해요. 이 배는 사실 706톤짜리 소형 급유선 아프리카 쉘호였습니다. 706톤이니까 정말 작은 꼬마 급유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배의 선장인 패트릭 더브는 배가 납포당하기 직전에 기밀 문서는 전부 파괴했거든요. 하지만 구조 요청은 미처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쉘이 납포당하던 위치가 포르투갈령 아프리카 해안을 1.5km 앞둔 지점이었거든요. 바로 코앞인 곳이죠. 도브 선장은 자기가 지금 중립국인 포르투갈 식민지 영해에 들어와 있다고 오히려 란스도르프한테 따집니다. 야, 포르투갈 바다에 독일 군함이 이렇게 맘대로 들어서 무력 행사를 해도 되는 거냐 라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요. 듣고 보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무장하고 있는 깡패들 앞에서 이런 논리가 통할 리가 없죠. 그랍슈페의 수병들은 아프리카 쉘의 선원들한테 구명보트를 타고 곧장 다 내려서 아프리카 해변가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다 내리니까 배를 폭파시켜서 수장시켜요. 선장이었던 패트릭 도브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서 그랍슈페에 타고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경우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까지 가서 마침내 풀려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그랍슈페에 타고 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까지 냅니다. 책 제목이 I was Grafschupe's prisoner인데요. 나는 그랍슈페의 포로였다 입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나중에 The Battle of River Plate라는 영화까지 1956년에 제작이 되어 장갑함 그랍슈페와 영국 해군의 그 해전을 다루었던 옛날 영화입니다. 그러한 일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 날에 그랍슈페어의 정찰기는 두 척의 중립국 상선을 발견합니다. 네덜란드와 일본 배였는데요. 일단은 중립국의 지위를 존중해서 그랍슈페는 이 배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법 매너 있는 사략선이죠. 랑스도르프는 자기가 아프리카 쉘을 인도양에서 침몰시켰기 때문에 이제 영국 해군 배들이 모조리 인도양으로 몰려올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영국 해군을 따돌리기로 합니다. 과감하게 원거리 항해를 또 해서 대서양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11월 20일에 그랍슈페는 남대서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11월 26일 아침에 급유함 알트마크와 다시 만나서 연료를 보충받고요. 총 2,841톤의 경유를 배에 싣습니다. 급유함 알트마크에는 3,600톤의 연료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 정도 양이면 알트마크나 그랍슈페 둘 다 독일까지 무사히 돌아갈 양이 되었습니다. 포로들의 경우 알트마크로 계속 옮겨 실었지만 그 와중에도 랑스도르프 제독은 선장급의 고급 선원들은 알트마크에 태우지 않고 계속 그랍슈페 선상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런 좀 리더급 우두머리급 사람들은 자기 바로 옆에 두고서 계속 감시하려고 했던 거죠. 랑스도르프는 해가 바뀐 1940년 1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적질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뒤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2월이 되기 전에 독일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해적질을 더 하기 위해서 그랍슈페의 선원들은 배를 변장시키는데 열심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해적선도 보시면 상대 배한테 가까이 접근하기 전까지는 같은 나라 배인 척 하거나 평화로운 상선인 척을 하잖아요. 막 처음부터 냅다 해적 깃발 내걸고 공격하진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랍슈페 역시 연합군 상선을 속이기 위해 변장을 한 거죠. 색도 새로 칠하고 눈속임을 위한 가짜 굴뚝도 달고 가짜 회전포탑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변장을 해요. 그래서 그랍슈페는 멀리서 보면은 영국의 리냐운급 순양 전함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 그랍슈페의 자매함들인 도이칠란트와 쉐어호의 이름이 적힌 명패까지 만들어둬요. 이건 역시 영국 해군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선 프랑스 군함인 척 했고 이제는 영국 군함인 척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11월 29일에 그랍슈페는 또다시 남아메리카까지 갑니다. 이곳에서 역시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12월 2일에 그랍슈페는 지금까지 봤던 배들 중 가장 컸던 1086톤짜리 화물선 도렉스터를 납포합니다. 이 영국 상선은 냉동고기를 잔뜩 싣고 뉴질랜드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랍슈페한테 붙잡혔어요. 그랍슈페의 수병들은 폭파장치로 이 배를 날려버리려고 하지만 배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혹은 화력이 약해서 그랬는지 배가 한 번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랍슈페의 어뢰로 화물선을 수장시키게 돼요. 여기서 걱정인 건 도렉스터가 긴급 구조 요청을 했다는 건데요. 정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전함한테 공격당하고 있다고 보낸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영국 해군은 그랍슈페를 쫓아서 온 대서양을 헤집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런 정보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랑스도르프 제독 역시나 본능적으로 자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속력으로 또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2월 3일에 그랍슈페는 7,983톤짜리 화물선 타이오라호를 납포하고요. 이 배 역시 냉동고기를 싣고 호주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배 역시나 어뢰를 발사해서 그랍슈페가 침몰시켜요. 랑스도르프는 자, 이 정도면 됐다. 이제 한 탕만 더 하고 집에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브라질 해안을 쭉 훑으면서 리버 플레이트까지 내려가기로 합니다. 이 리버 플레이트는 영미식 발음이고요. 좀 더 잘 알려진 스페인어로는 라플라타 강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오늘날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의 국경선이 되는 강이고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가 위치한 강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강이죠. 유명한 만큼 전군의 지식나눔방 팟캐스트에서 라플라타 강이 한번 나왔습니다. 예전에 마젤란의 세계 일주할 때 마젤란이 라플라타 강을 해협으로 착각해서 헤매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라플라타 강 이야기를 가볍게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쭉 훑으면서 마지막 한탕을 하고 급유선 알트마크를 만나서 연료를 보충받고 독일로 돌아갈 셈이었습니다. 여기를 방어하는 영국 해군은 극히 적었어요. 이 지역에는 겨우 4척의 순양함밖에 없었는데 영국은 이 4척의 순양함으로 3,200km에 달하는 남아메리카 해안선을 모두 방어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랍슈페가 영국 순양함이랑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어요. 정말 재수가 없지 않는 한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12월 7일에 장갑함 그랍슈페는 급유선을 만나서 연료를 보충받고요. 이날 도렉스타와 타이오라의 포로
140명이 알트마크로 옮겨 타게 됩니다. 이제 급유선 알트마크는 하나의 포로 수용선이 된 셈인데요. 수백 명의 영국 포로들이 와글와글 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그랍시페는 마지막 한탕 임무에 나서요. 그날 오후 5시 46분에 그랍시페는 3,895톤짜리 영국 화물선 스트레온샤를 발견하고 이 배를 납포해서 폭파시킵니다. 이 화물선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에서 랑스도르프 제독은 리버 플레이트에서 영국까지 가는 영국 상선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또한 독일 해전 지휘부에서도 이 지역을 오고 가는 영국 상선들이 값어치 있는 물건을 잔뜩 싣고 다닌다고 알려주고요. 이 정보들로 랑스도르프 제독이 잔뜩 고무됩니다. 애초에 계획한 해안선을 훑는 작전을 벌이고서는 리버 플레이트, 라플라타 강으로 가서 영국 상선들을 사냥하기로 정한 거죠. 해전 지휘부는 영국 경수량함 아킬레스가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 있다고 경고하지만 랑스도르프 제독은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영국 해군 배들 잘 피해왔잖아요. 전혀 걱정할 게 없어 보였죠. 게다가 경수량함 한 척 정도야 그랍시페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치명적인 오판이었다는 것이 리버 플레이트 해전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 뒤에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오늘 20세기판 해적 이야기 장갑함 그랍시페의 모험을 봤는데요. 오늘은 그랍시페가 대체 어떤 배였는지 그리고 독일 측 전력과 지휘관 등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랍시페의 통상 파괴 작전, 해적질 이야기도 가볍게 보았고요. 이 배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합니다. 정말로. 영국 해군은 도대체 그랍시페가 어디 있는지 추격하지를 못했어요. 항상 도착해보면 한 발 늦었고 정말 그림자만 뒤쫓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랍시페는 처음 독일에서 출발해서 북해를 지나 대서양을 지나 남아메리카로 갔다가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따라갔다가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갔다가 다시 남아메리카로 온 겁니다. 이제 얘네가 목표로 하고 있는 리버 플레이트, 그러니까 라플라타 강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란 말이에요. 지도 보시면 그 나라들 어디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랍시페가 정말 얼마나 귀신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간에 그랍시페가 단 한 번도 육지에 정박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구에 들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바다 한복판에서 급유받고 식량과 탄약받고 하면서 싸웠단 말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랍시페의 승무원들의 함상 생활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않았는데 좋았다라 상상하기 힘든데요. 일단 급유함 알트마크가 연료만 준 것이 아니라 각종 먹을 거 마실 것도 그랍시페한테 계속 보급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그랍시페의 선원들은 단조로운 식단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고요. 제법 괜찮은 음식도 먹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또 인상 깊은 것은 통상 파괴 작전이라고 하여 여기저기 해적질을 하고 다녔음에도 그랍시페가 영국 민간 상선을 무차별 공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비무장 상태의 영국 선원을 학대하거나 살해한 적도 없었고요. 선원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를 격침시키곤 했습니다. 물론 그랍시페 잔악무도한 깡패배인 거 맞아요. 말이 통상 파괴 작전이지 16세기, 17세기 해적들이나 사략선이 하던 그런 해적질, 납포 행위와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포로에 대한 예우와 전쟁터에서 갖출 최소한의 룰은 지켰다는 사실 흥미롭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의 해전의 경우 그야말로 참혹했거든요. 일본군은 미군 포로를 잡으면 학대했습니다. 일본군의 경우 미군한테 포로가 되기 전에 자결하거나 미군의 포로가 되는 걸 일부러 거부했었죠. 물에 빠진 일본 수병들을 미군이 도와주려고 튜브를 던지거나 해도 일본 수병들이 포로되길 거부했다는 일화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태평양 전쟁에선 민간 상선이건 군함이건 가리지 않고 양쪽 모두 무작정 공격해서 격침시켰단 말이에요. 같은 편 아니면 죄다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해전을 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랍시페가 벌였던 해적질은 좀 특이하죠. 물론 대서양에서 벌어진 해전도 1940년이 넘어가면 극도로 폭력적이게 변합니다. 특히 독일 유보트 잠수함들의 그 민간 상선 공격은 룰을 지킨다는 행위와는 정말 거리가 있죠. 무작정 공격해서 침몰시키고 보잖아요. 그렇게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최소한의 룰과 도덕 같은 거는 대서양 해전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했던 2차 세계대전 처음 터지고 몇 개월간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양쪽이 조금 그래도 전쟁터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룰과 규칙은 지키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다음 편에서 그라프슈페를 추격하는 영국 해군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하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그라프슈페가 있다면은, 물론 이걸 쫓아가는 놈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영국 왕립 해군이 자기들 이름을 걸고 그라프슈페를 잡으려고 나서거든요. 특히나 윈스턴 처칠이 당시 영국 해군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라프슈페를 잡을 것인가. 처칠한테 매일같이 날아오는 말이 뭐였냐면은, 야, 영국 해군 니네 뭐 하고 있냐, 이거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영국 왕립 해군이 무슨 해적선 하나 못 잡고 쩔쩔 매고 있었으니까요. 처칠은 자기 자서전에서 영국 해군이 총 23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9개의 소규모 부대를 투입해서 대서양 곳곳에서 그라프슈페를 찾아다녔다고 밝힙니다. 그런데도 못 잡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분통 터졌겠어요. 그러나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라프슈페는 영국 해군한테 따라잡혀서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리버 플레이트 해전인데요. 그 이야기 저희들 다음 편에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과 영국 함정들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고요. 그 이후 벌어지게 되는 잡았다 그라프슈페 하고서 벌어지는 리버 플레이트 해전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지어 보겠고요. 엔딩 코멘트로 제가 한마디 할 거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해전 이야기를 많이 다뤘지만 그 어떤 해전 에피소드보다 준비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국내 그라프슈페의 그 해전 리버 플레이트 해전과 그라프슈페의 해적질에 관한 일화를 다룬 문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 글들을 읽고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를 최대한 한국말로 스무스하고 예쁘게 번역을 해봤는데요. 잘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저도 오늘 이야기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이렇게 해적질을 성공적으로 했던 독일 군함이 2차 세계대전에도 있는 줄은 저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이런 통상 파괴 작전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초반에 이런 작전을 펼쳤다는 거는 저도 최근 들어서 알아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사실 그라프슈페에 대해서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 재밌게 준비해 봤고요. 오늘 이야기에 이은 리버 플레이트 해전, 사실 다들 그라프슈페 하면은 이 해전만을 기억해 주는데요. 이 해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라프슈페가 리버 플레이트 해전에서 겪었던 일화와 그 이후 그라프슈페의 최후까지 그 라디오로 생중계를 했던 게 또 인상 깊지 않습니까? 그 라디오 본도 현재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인용을 해서 다음 편 최대한 재밌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 청취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에피소드가 101화입니다. 그래서 시즌2를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또 준비해서 많은 이야기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